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행정사 1차 과목인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하성우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는 생기초 특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4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법이란 과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2번 정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첫 번째는 행정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원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2차 과목을 보게 되면은 행정심판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행정절차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쟁송에 대해서, 물론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건데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라이브하게 이런 문제가 풀려지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2번의 시간 이후에 저는 행정법 과목이 아까 제가 방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 중심으로 각각 개별적인 목차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첫 번째 정리했었던 1교시 때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목차 정리하는 수업으로 4번에 걸쳐서 생기초 특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기초 특강은 원래 저는 이제 칠판에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가피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해커스에서 고맙게도 전자칠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지금 교환으로 모두 배부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조금 시간이 세이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나하나 적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쭉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생기초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 행정법이고, 그리고 1차 행정법은요, 전범위를 모두 출제로 하기 때문에 1차 행정법을 좀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에 해당하는 행정사 실무법, 그리고 또 행정사 실무법의 메인이 이제 심판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또 행정 절차론 이런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생기초 특강 제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 교환을 보시게 되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물론 여기서는 행정법의 정체라기보다는 다른 법과의 차이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좀 중요한 건데 행정법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행정법 수업을 할 때 제가 매번 이 표를 그리게 될 텐데 이 표를 미리 한번 숙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법이 어느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행정법 총론 중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행정법 총론과 강론이 동시에 그러니까 전범위가 출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강론의 양이 총론의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1.78배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강론 자체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7급, 그리고 또 군무원 시험에서는 강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강론의 출제 그 빈도가 총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문제보다는 좀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방법론이죠. 어떤 형식으로 행정법 자체를 공부할 것인지, 물론 수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행정법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법이라는 번 제가 적어드린 거, 물론 문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행정법은 다른 법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른 법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법이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7개 법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7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7법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헌민형 그런 게 있습니다. 헌법하고 민법하고 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법 자체, 이런 거를 보통 실체법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상법, 행정법, 이게 있고요.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법이 2가지가 있는데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있고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헌법이 있고, 그리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합쳐져 가지고 민사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져 가지고 형사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또 상법하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되신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야, 너 칠법 공부했어?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7개 법들 중에서 특히 행정법이 왜 이제 어렵냐면은 우리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형법은 조금 어때요? 형법은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공부할 때 사실 어떤 범죄라고 하는 걸 재밌다고 하긴 좀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긴 합니다. 뭐 살인죄라든지 절도죄라든지 뭐 사기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는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법은 상당히 어려운 법인 건 맞죠. 민법은 어려운 법인 건 맞지만 어쨌거나 우리 실생활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매수를 하죠. 그죠? 대부분의 우리는 소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 자체가 민법이라고 하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건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잖아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죠? 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제 낙태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실생활적으로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이게 연결된 것 자체, 물론 소송법은 어렵지만 민소법이나 형소법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상법이 좀 어렵긴 합니다. 상법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해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업을 한번 운영해 보거나 이래야지만 되는 것인데 뭐 어음수표 이런 게 있거든요. 해상보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한번 해봤거나 그죠? 내가 뭐 구청에다가 뭐 신청을 해봤거나 신고를 해봤거나 뭐 이런 부분 자체를 많이 했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억울함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제책도 모색해 본다면 그 자체가 이제 실생활적으로 법을 내가 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행정법은 생각보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이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행정법은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행정법은요, 일단은 민법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좋고, 또 형법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행정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형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좀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바탕으로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을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시험 범위에 있긴 하지만 민법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읽어볼게요. 현실적인 삶을 투영하고 있는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거 국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과 달리 쉽게 접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이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이 과목으로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히려 이 점이 공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들도 알아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법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 행정법은요,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법 10년 공부해야 되고 형법 한 5년 공부해야 되고 헌법 한 15년 공부해야 되고 몇 년이에요 벌써. 그런 시간적인 건 누적돼 가지고 거의 공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행정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제자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 뭐죠? 출제자들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충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만 나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그만큼 더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무원이라든지 뭐 소방행정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준비하고 있는 행정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반복하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행정법은 여러분들한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반복드리지만 예습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은요, 본인이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해해봤자 그 자체가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법은 전략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수업 중심으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만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로 확인하시고 반복한다면 1차에 있어서 행정법은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분명히
2차 시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파괴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1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2번인데요. 자, 이 부분 제가 칠판으로 그리지 않고 바로 이 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이 있는데 4번이 어디 갔습니까? 자, 어쨌거나 3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5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에서 행정법의 체계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행정법은요, 언제나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 주체하고요, 그리고 행정 객체화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법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상하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법이라든지 이런 민사관계 같은 경우는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돈이 있고 을은 집이 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집을 사려고 하고 을은 갑한테 집을 팔려고 한다, 이런 거를 보통 민사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관계를 만들어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행정 주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행정 주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행정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 주체는 누가 있냐면, 보통 행정 주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국가고요, 두 번째가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정 주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행정 객체는 보통은 국민이 이 위치에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행정법은요, 어쨌거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회적인 규범, 법규, 이건 다 모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너희들, 우리와 너, 우리들과 너희들,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관계를 그저 구속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규범 중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법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당연히 우리들과 너희들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대등하다고 한다면 민사관계가 되는 거고, 행정법은 상하관계에서 국가나 지방자체와 그리고 또 국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거 뭐 우린 당연히 뭐 국가야, 지자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지극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국가가 어디 있어? 그러면 글쎄 저기 있지 않나? 지자체가 어디 있어? 야, 서울 여기 있잖아, 경기도 여기 있잖아, 야, 강남구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명칭으로 얘기할 뿐이지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를 행정주체라고 하는데요, 행정주체는 보통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 안에 있는 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행정 주체가 머리 안에 뇌예요. 배고파요. 내가 막 배고파.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손이나 발을 써야 발을 쓰는 이유는, 그죠?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서 손을 쓰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하겠죠. 그죠? 이래서 이런 머리가 바로 다양한 기관들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행정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 주체하고 행정 기관은 조금 달라요. 행정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행정 주체가 이렇게 막 부리는 것들을 행정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 기관 중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처분을 하는 행정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기관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만약에 배고프다면 손을 쓰겠죠. 그럼 야, 손 빨리 빵 잡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손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로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처분이에요. 처분이란 말을 네 글자로 행정행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 그래서 이 행정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처분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정주체가 기본적으로 행정객체와의 관계에서 행정법이 만들어지는데, 행정주체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행동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만족은 하죠. 다시 한번, 자, 행정청이 만약에 어떤 빵을 딱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서 소화기관을 통해가지고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어디가 만족하죠? 그죠? 입이 만족합니다. 뭐 위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버일 수 있고, 모두 머리 안에 있는 뇌가 만족하겠죠. 이게 바로 행정 주체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주체가 있고요. 행정 주체가 행정기관을 부리게 되고 행정기관 중에서 특정한 처부들하는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그죠? 제가 옆에 보면 처분청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 처분청이란 말이 바로 이거를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게 여기는 보세요. 아래쪽은 행정객체 다음에 바로 괄호가 딱 들어가니까 행정객체는 바로 국민이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는 좀 띄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행정 주체는 처분청은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 주체 그렇지만 처분청을 통해서 그죠? 행정법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행정 주체가 행정청을 부립니다. 행정청인 처분청이 행정청이에요. 이 처분청이 행정객체한테 하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어떤 작용을 하는데 행정법과 관련된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작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행정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행정작용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행정작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행정작용,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청을 다른 말로 처분청이라고 하고요. 이 처분청을 통해서 행정객체인 국민한테 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작용을 받는 입장이 되겠죠. 물론 국민이 행정 주체나 처분청한테 무엇인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걸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걔는 별도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행정법의 메커니즘은 바로 행정 주체가 행정청인 처분청을 이용해서 행정객체한테 행정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이 행정작용이 근데 이래요. 행정작용은 국민한테 좋은 행정작용도 있어요. 보조금을 준다든지,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 어때요? 그죠? 국민 입장에서 되게 고맙겠죠. 이런 급부행정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복지행정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거보다는, 이 국민이, 만약에 행정객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하다가 조리상에, 위생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또, 이 국민이 돈을 벌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죠? 세금 같은 거 내는 거, 물론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돈 벌었으니까 돈 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 입장에서는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런 거를 보통은 침익적인, 그러니까 이익을 뺏는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분청이,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처분청을 이용한다고 했죠. 어떠한 행정작용을 했는데 이 행정작용이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였어요. 근데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야. 싫어! 이러는 거야. 6개월의 영업정지 했는데 영업정지를 무시해버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재개발 때문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철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 강력한 행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드라이브를 우리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행정작용이고요. 이 행정작용이 미흡할 때 더 강력한 행정작용인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사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작용이 조금 소프트하다고 본다면 얘는 더 강력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효성 확보 수단은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행정주체에 의한 처분청을 이용한 행정객체에 대한 작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행정작용이 있고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다.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 행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가만히 볼게요. 행정객체인 국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급부행정이라고 하는 사회복지행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청을 이용한 이런 처분 같은 경우, 행정행위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실효성 확보 수단에 의해서 내가 털려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그럼 국민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행정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다시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행정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국민이 그냥 수긍해버리면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철거 명령을 내리고 왜 철거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세금을 안 냈다고 왜 나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강제 징수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내 거를 왜 압류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요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행정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정구제하는 방법은요,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구제 방법은요, 하나가 뭐냐면, 손해전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손해전보제도. 손해전보제도는 돈으로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쟁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행정쟁송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는 뭐냐면 처분 자체에 대해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만약에 국민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나 빨리 나한테 배상해줘, 빨리 나한테 보상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손해전보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처분을 내가 당했다. 그럴 경우에 6개월의 영업정지 이것 빨리 취소시켜주세요. 6개월의 영업정지 무효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만약에 행정대집행, 이게 철거하는 거거든요. 철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철거는 보통 계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계고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통지합니다. 근데 이 계고장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계고 취소시켜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행정구제 방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이 손해전보와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국가배상하고 그리고 손실보상제도가 바로 손해전보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행정법적 영역이기보다는 헌법의 영역에 해당해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공부하고 행정법에서도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출제가 되지만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요 행정쟁송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는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로서. 이 행정쟁송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행정 심판이고요. 두 번째가 행정 소송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손해전보제도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제도에 해당하는 거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데로 가요. 얘는요, 행정법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법에서 다루게 되는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행정심판이 바로 위에 해당하는 이겁니다. 3번의 1 보면 바로 행정작용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이 있다. 요 얘기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쟁송의 종류에 해당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세요. 행정소송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항고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당사자 소송도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행정구제의 방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제 봅시다. 보시면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행정작용을 하고 이 행정작용이 미흡할 때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행정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하게 되고, 구제책에는 돈으로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요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그죠? 여기서 뭐 취소소송, 뭐 무효등 확인소송 이런 게 있고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제책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법 총론이에요. 자, 그러면 자, 행정법 강론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행정법 총론이 메인이에요. 행정법 총론이 행정법에서 중요도가 거의 90% 가까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강론이 뭐냐? 강론은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강론도 정리해 드릴게요. 강론은 이 행정 조직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과연 이 행정 주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해가지고요. 여기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죠? 하나가 정부 조직법 이런 게 있어요. 정부 조직법. 이렇게 있어서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 조직되게 되는지, 그죠? 뭐 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위임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그죠? 그래서 이건 국가와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죠? 공무원 그러죠. 그죠? 또 여기서 또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법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행정조직과 관련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강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출제가 되는 그런 분야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긴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한 부분 자체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행정법 강론은 이쪽만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일반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법 총론에서 공부하는 거라면 요 특별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쪽 부분 자체가 바로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그럼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뭐 경찰행정 이런 거라든지 뭐 군사행정 이렇게 좀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행정들 아니면 뭐 조세행정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공물법 이런 것도 있고 공용부담법 등등등 또 뭐 환경행정 이런 형식으로 되게 다양한 행정들을 강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논점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 정보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이거 또 강론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행정작용도 강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게 이 생기초 특강인데 만만하지 않죠? 행정법의 체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화의 문제가 되는 건데 행정주체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설 수는 없는 거죠. 추상적인 존재다 보니까 행정청을 이용하게 되고 이 행정청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를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강력한 행정작용을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행정구제라는 게 등장하게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국민을 보호할 때는 돈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손해전보제도라고 하고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는 위법한 국가작용일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적법한 국가작용이었는데 특별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럴 때 손실보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배상이란 말하고 보상이란 말 자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렵죠. 중요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걸 수도 있고 보통 요땐 청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다 가는 거를 행정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정소송은 제기하고 제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이 제일 중요한 소송이 되는데 당사자 소송이 무엇인가 또 간단하게 수업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분석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제 확인이 됐나요? 행정작용법 알겠습니까?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청을 다른 말로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니까 바로 행정 주체가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 객체한테 하는 것들을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다루는 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실효성 확보수단은 뭐예요? 이거는 바로 행정작용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아까 행정 드라이브를 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실효성 확보수단이고요.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위에 있는 요거다, 그죠? 여기 딱 보이죠, 그죠? 손해전보제도하고 행정쟁송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행정구제법이라고 하죠. 행정객체인 국민을 보호하는 구제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뒤쪽 보시게 되면 행정조직법 보이죠? 여기는 아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무원법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특별행정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일반행정작용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 조세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행정이라든지 공용부담법이라든지 공물법 등등등 다양한 작용들을 공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어때요? 강론에서는 한 20% 정도가 출제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총론에서 이제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총론 위주로 일단 정리해 주시고 강론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만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 자체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서론이 뭐야? 누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은 한 10% 정도 내외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서론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는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 좀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법은요, 판택텐이라고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어요. 좀 단어가 어렵죠? 판택텐이라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판택텐 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륙법계라고 하는 이 대륙은요, 유럽 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요, 아쉽게도 이제 근대 이후에 그 시민혁명이나 그리고 또 뭐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런 것 자체가 이 서구 문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동양이 이렇게 길을 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가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돼요. 대륙법계 체계하고 영미법계 체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양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개수했을 뿐인 거고, 중국조차도, 그죠? 중국도 결국은 식민지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이런 동양적인 그런 법 체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법 체계가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라는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은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하고 프랑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영미법계 국가는 고맙게도 그 영미라는 말 자체에 나라가 써 있어요. 그죠? 영국하고 미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영연방에 해당하는 호주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근데 자, 대한민국은요, 대륙법계 체제의 법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법을 따르겠다고 판단하고 결심한 건 아니고요. 일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800년대 후반부터 에도 막부라고 하죠. 그 보통 에도가 지금 도쿄잖아요. 동경. 그쪽을 기반으로 한 에도 막부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부의 마지막 이제 그 시기, 그 다음에 또 천황파와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천황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막부가 해체되고, 이런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탈아입구라고 해가지고요, 아시아를 벗어나가지고 유럽의 문물들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법들은 막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독일법을 번역하면서 아싸, 이 법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요 이러면서 그 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네가 체화시켰던 거예요. 아쉽게도 한국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법들은 대다수가 일본의 법 자체를 그대로 개수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일본의 법은 독일의 법들을 거의 개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그 대륙법계 국가의 법들이 프랑스보단 독일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법도 상당히 유의미하긴 한데, 법학을 공부할 때는 독일의 법을 기반으로 법이 계승됐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독일법이 어떠냐면 이래요. 독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 봅시다.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고, 세 번째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 원들에서 좀 색깔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죠? 세 가지 원은 분명히 다른 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교집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독일의 판택텐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대륙법계니까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공부해 주는 거죠.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공통적인 걸 먼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내용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통적인 걸 공부하는 거를 서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총칙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행정법, 총론, 강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서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행정작용법이고, 그죠? 이게 만약에 행정구제법이고, 요게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효성만 적겠습니다. 그럼 요 각각의 작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교집합을 먼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작용을 공부하고, 실효성 확보수단을 공부하고, 행정구제를 공부하고, 행정조직법을 공부하고, 특별행정작용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특이하죠? 이런 거를 보통 판택텐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서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서론은 뭐다? 그죠? 바로 각각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거에 교집합을 먼저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없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개별적인 내용들도 다 모르는데 교집합을 먼저 공부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같은 거, 이건 법학이 공통적인 건데, 법학 공부할 때요, 첫 번째 공부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판택된 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서론 말고 먼저 뭐 행정구제 먼저 공부하고 작용 공부하고 실효성 공부하고 그다음에 서론을 공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랬다간 또 오히려 그죠? 또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재 편제대로 공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연립법계 국가는 이런 형식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판택튼 체제는요, 철저하게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걸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는, 굉장히 어때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면, 연립법계 국가는 좀 실생활적으로 좀 실무 중심?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나요? 뭐 프래그머티즘 그런 거 들어봤나요? 굉장히 실용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어떤 로스쿨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 법 공부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례를 딱 던져주죠. 그래서 조를 나눈 다음에 자 여기 사례를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적용 능력이 막 커지는 거죠. 이것저것 다 대응해 보고 시행착오 끝에 문제를 해결해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무 중심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단점은 뭐냐면 깊이가 좀 얕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미법계 국가 법의 특징이고요.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은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서론을 공부하고 어려운 서론 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서론을 공부한 다음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모자이크가 다 완성이 되죠. 아, 내가 이제 법을 아는 것 같아. 근데 이미 탈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례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오히려 어때요?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무에는 좀 미흡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양 법체계의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때요? 대한민국은요,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요, 대륙법계 국가인데 연립법계 체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제 아시겠죠? 서론이 뭐다? 그죠? 행정작용이나 실효성확보수단이나 행정구제나 행정조직법이나 특별행정작용 안에 있는 요 교집합을 먼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모두 제외하고 서론에만 딱 해당하는 거, 여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딱 가운데 있는 거, 이런 부분 정도만 10% 정도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쪽 부분 자체도 그러니까 서론 자체가 10%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론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행정작용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게 되는 행정구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호흡 한번 한 다음에 행정법 강론에 해당하는 행정조직, 그리고 또 특별행정작용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100%의 어떤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총론이 되게 중요하죠. 총론 자체에 있고요. 한 80% 정도가 총론에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강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험행정법,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행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교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행정법은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매일 강조하는 게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행정법 시험 중에서 특히 행정사 시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없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행정법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체적인 조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이유는 행정법은 진짜 방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범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민사적인 것도 필요하고 형사적인 것도 필요하고 헌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봤을 때 뭐 서론이 있고 행정작용이 있고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고 행정구제가 있고 행정법 강론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 저는 강조해 드리겠지만, 아, 내가 지금 어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형식으로 꼭 숲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쫙 띄워가지고 아, 내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꼭 그런 거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옆에다가 계획서 있죠, 그죠? 우리 공부 계획서 같은 거 제가 이제 배부해 드릴 텐데 그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여기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저도 수업 때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어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과 예외 중에 예외가 중요하다라는 점.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법학이라고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학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 행정사가 되셨을 때는 이제 결국은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법학이 왜 두렵냐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법학은 되게 생소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얘기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한자예요. 그죠? 뭐뭐의 할 때 의, 일본말로 하면 뭐뭐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뭐노모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자나 의자를 제외하면 모두 다 한자기 때문에 이게 생소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관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은 관계를 단속하기 위해서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와 너, 나와 너희들, 우리와 너, 우리들과 너희들 이런 형식으로. 근데 이런 규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이 법규라고 합니다. 그 법규가 바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법규는요,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한테 사기치면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돈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는 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법학은요, 상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법도 그래요. 행정법은 양이 방대할 뿐이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런 내용이 있구나. 요건 당연히 이런 거지. 그런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이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법에서. 그게 아니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조문으로 그런 조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판례가 그런 판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때요? 공부하는 양 자체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원칙과 예외 중에 예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시고 예외 중심으로 공부할 것,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자, 복습에 집중합시다. 이 부분입니다. 법학은요, 예습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생소한 거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신 다음에 혼자 공부할 때는 복습 예습 형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겠죠. 문제 풀이할 때는 예습으로 풀어놓은 것 저도 인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내가 실력을 쭉 키워갈 때는 철저하게 복습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좋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것에 있어서 행정법이 굉장히 중요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 얘기를 한번 한다면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뭐 아픈 얘기지만 대학에 딱 들어간 다음에 어머님이 쓰러지셨었어요. 근데 그리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앓으셨었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 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형법 총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법 총론인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수험서보다는 원래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때요? 그 교수님 저서의 기본서를 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딱 그때 물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법대니까 좀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형법에 보면 형법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빨강색 책이에요. 흰색과 빨강색이 같이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쫙 읽었는데 제가 물론 뭐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고 또 마음도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쭉 읽는데 앞에서 10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려 한 달 가까이를 혼자 그 병원 앞에서 읽어가면서 물론 되게 절실했죠.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도 힘들고 또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면회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후하고 저녁 딱 2번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지키면서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거는 그 2학기 때 제가 간단하게 학원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딱 5분 만에 그 내용 자체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제가 혼자 이해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내가 뭐 2달 동안 이해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거는 효율적인 공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정법 시험을 통해서 1차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 시험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2차 합격을 통해서 행정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을 거머쥐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수업 중심으로 제가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죠?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한두 개 정도 다른 과목에서 망쳤어도 행정법을 통해서 당연히 합격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2차에서도 좋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복습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도 많이 나오지만 판례 외에도 일반적인 내용들 자체를 좀 쉽게 내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개념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행정사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개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판례만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잘 몰라도 판례 많이 한 친구가 좋은 점수를 받는 굉장히 역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가 한 8, 90% 정도 출제가 되고 이론이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조문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조문들 자체를 숙지할 때는 개념을 위주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이런 부분 자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뭐 행정주체가 뭐야? 이게 개념이에요. 행정객체가 뭐야? 이게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처분이라는 얘기 했었죠. 처분이 뭐야? 처분이 행정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정행위. 그러면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처분이 과연 뭐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걸 따져보는 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죠? 그런 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 자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에 딱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수업에서 얻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객관식 시험이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2차에 해당하는 과목을 지금 이야기한다면, 제가 행정사 실무법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2차 과목은 2차 과목답게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험에 맞춰서 서술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1차 과목은 1차 과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객관식으로 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 자체가 주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주관식으로 나오긴 진짜 애매한 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며칠이야, 얼마까지 해야 돼. 이런 내용들 자체는 오히려 2차에 해당하는 주관식이기보다는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때요? 1차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논리를 문장을 만들어서 써서 답안으로 제출해야지만 고득점이 되는 또 2차용 그런 또 내용들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험의 정체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신다면 전략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전략적 접근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두 번째, 원칙과 예외 중에선 예외를 먼저 공부합니다. 원칙을 공부하는 것보다 예외에 중심을 두는 것이 문제 공부에 있어서 양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습에 집중하시고 철저하게 강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행정법 늘 틀어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제 목소리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였는데요.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끝까지 직진해달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성격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답답해하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 요새 뭐 챗 GPT도 잘 돼 있으니까 뭐 질문하면 답변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런 것 자체를 통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학은 어떤 거냐면, 법학은 C줄하고 날줄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탄탄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법학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부하는 분들보다는 과감하게 넘기는 분들 자체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이게 바로 사회과학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연과학과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어려우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과목의 특징이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해커스의 또 목적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요.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단발적으로 점수를 팍 올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꾸 힘이 빠지고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직진할 것, 무소의 불처럼 그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행정법 체계에 대한 내용 한번 그 표를 한번 더 숙지해 보시고
저희 2교시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데 욕심을 한번 내볼게요. 2교시 때 이런 게 바로 행정법의 전반적인 맥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희는 생기초 특강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